이제 자본가들이 그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막스가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그 조소하는 약간 시니컬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부르주아들은 공산주의자에게 사적 소유를 폐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미 90%에게는 사적 소유, 생산사적 소유가 폐지되어 있다. 존재하는 건 이미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 10%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없애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없애려는 거는 사회 성원의 대다수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니들 극소수의 그 특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소유, 그래서 소유가 없으면은 인격이 소멸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그러한 소비재의 소유, 그거죠. 인격 관련된 건. 그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사람을 착취하려는 것, 즉 자본가적인 속성, 그거는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부르주아적 소유자 말고는 그 누구의 인격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격이라 마땅히 소멸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부르주아의 그 자유, 그리고 부르주아의 착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없애려는 거지. 사회 구성원 일반의 소유, 그걸 없애려는 건 아니다. 사적 소유를 폐지하면은 모든 활동이 멈추고 사람들이 게을러질 것이다라고 자본가들이 또 반복을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 말대로라면 부르주아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게으름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반면, 뭐냐면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하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하다. 무엇인가 얻는 자들은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적 소유를 폐지하면은 게으름이 지배한다는 말, 그런 말은 맞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사적 소유가 없는 노동자들이 게으릅니까? 아니죠. 사적 소유.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게으르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하죠. 사적 소유를 하고 있는 부르주아들이 상대적으로 게으르죠. 물론 부르주아도 일하긴 하지만 노동자에 비해서는 게으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가족을 폐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보기 전에 일단 이제 자본가들의 생산관계와 소유관계가 소유는 재산권은 하늘이 내려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초역사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소유 관계를 보면 고대적 소유, 봉건적 소유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자본가들이 이거를 깨고 자기들이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봉건 귀족은 고대적 소유, 노예적 소유를 깬 거고 자본가들은 봉건적 소유를 깬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소유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봉건적 소유를 깨면서 나온 거다. 소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소유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내려줬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적 소유, 봉건적 소유에 대해서 당신 그걸 깨고 왔는데 왜 당신들 자본주의적 소유만
왜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가들은 공산주의자고 가족을 폐지하려고 한다. 가족을 폐지하려고. 그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 그러면은 저기 뭐야 부인도 부인과 자식을 갖다 공유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가족을 폐지하자는 거 아니냐? 부인과 자식을 공유하면 뭐들 다 공유한다니까 니네들은 가족도 공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부르주아 가족은 어떻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관계를 그 화폐 관계, 돈의 관계로 만들죠. 물질적 관계로 만들죠.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는 가족을 돈의 관계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적 영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가족은 부르주아에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당시에 막스 시절에는 한 사람이 일하면 한 사람이 일할 만큼의 임금밖에 안 줬어요. 그 부인을 거느리거나 자식을 부양할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노예처럼 가족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임금의 노동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임금을 받는 청년 노동자가 결혼을 할 수가 없죠. 똑같은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은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가족은 그 자본가에게만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부득이하게 독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하고 똑같네요. 지금도 그렇죠. 독신 생활을 하니까 남자들이 독신 생활을 하죠. 독신 생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공창, 성매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완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공창이나 성매매가 불가피해진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족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공장도 일거리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르주아들이 안락한 가정 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플로레타리아 희생으로 인해서 플로레타리아 가족의 희생당한 플로레타리아는 가족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거에서 자본가들은 안락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애 키우기 힘들죠. 애도 못 낳아요. 교육비 많이 들어서. 근데 돈 많은 자본가들은 자기 마음대로 애를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고 선택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노동자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 가족, 프롤레타리아의 희생을 근거로 한 이러한 부르주아 가족은 프롤레타리아의 희생이 없어지면, 즉 자본주의 제도가 폐지가 되면 부르주아 가족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 생긴 노동자들도 그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부르주아들이 경제를 지배하며 정치를 지배하고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교육도 지배하죠. 가르치는 내용도 친자본가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에 개입을 해가지고 친자본가적인 편파적인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말하기를 니네가 빨갱이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본가들은 니들 친자본가 교육을 하면서 왜 공산주의자들은 친공산주의 친노동자적 교육을 하면 왜 안 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그 개입의 성격을 벗어나서 교육이 그 자본가의 지배 영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본가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부인 공유제를 도입하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모든 걸 다 공유하니까 부인도 공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본가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아내를 생산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가족 관계도
자본주의적 관계인 거죠. 가족관계도 자본주의적 관계. 그래서 부자들이 결혼할 때는 어때? 집안을 보고 결혼하죠. 그리고 재산을 물려줄 자기 후계자, 자기 자식을 낳는 것. 이렇게. 재벌들은 자식도 많이 낳잖아요. 재산도 많으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는 게 이제 마르크스가 비아냥을 많이 해요. 비아냥.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 공유제를 하는 거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는 이제 그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은 어때요?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매춘을 할 수가 없죠. 공식적인 매춘을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불법적인 매춘을 하는데 부르주아들은 대놓고 축척을 하거나 각종 그 산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매출 행위죠. 성의 상품화들이 부르주아들이 하고 있죠. 부르주아들이 그다음에 룸살롱 이런 산업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때요? 공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그 희롱을 하거나 과거에는 이제 그 격리를 회계를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격리 이런 사람들을 희롱을 하거나 사장이 자기 첩으로 두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들은 이제 사교 생활을 하면서 그 서로의 부인들을 서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사교 생활을. 이거는 이제 그 유럽의 그 결혼제도 관련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특히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그 불륜을 별거를 하면서 불륜을 눈 감아주는 그런 그 약간 관습이랄까요? 아니면 뭐 그런 경향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학교 생활을 통해서 부자들 만나면 맨날 그 파티 같은 거 하죠. 사교 생활. 거기서 서로 이렇게 불륜을 많이 저지른다. 그래서 부르주아 결혼은 사실상의 부인 공유제라는 거죠. 자기들이. 왜냐하면 겉으로는 일부 일체제지만 실제로는 일부 일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자본가들이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부인을 공유하려고 그래? 근데 알고 보면 실제로 자본가가 이미 부인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부 일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위선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본가들 니들은 이미 부인 공유제를 하고 있는데 하지도 않는 우리 보고 왜 부인 공유제를 하냐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자가 진짜 부인 공유제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본가한테 니들이 부인 공유제를 하면서 하지도 않는 우리들한테 왜 그런 걸 뒤집어 씌우냐. 부인 공유제 같은 건 니들이 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부인 공유제라는 거는 공식 비공식적인 매춘, 축척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위선적인 자본주의 제도, 위선적인 부르주아 가족 제도가 없어진다면 진정한 일부 일처제가 될 거다. 왜? 노동자들도 다 결혼할 수가 있죠. 노동자들도 다 결혼할 수 있어. 가정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여성들이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생계를 보장받기 때문에 굳이 생계를 위해서 매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매춘 산업이 불법이 되겠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매춘 산업이 불법됩니다. 물론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매춘은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 현상으로서 산업으로서의 매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로 불륜이 없을 리는 없겠죠. 똑같이 얘기해 또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과 국적을 없애려 한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을 이제 자본가들이 뒷대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조국도 팔아먹는다, 조국도 없다라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막스가 얘기합니다.
그래,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왜냐하면 그 국가라는 건 원래 부르주아 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국가가 노동자에게 조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을 없는 것을 배신한다고 말하지 말라. 원래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는데 배신할 조국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전쟁을 할 때 노동자들이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죠.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반란이나 아니면은 뭐 매국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노동자는 제국주의 전쟁을 동의하거나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본가들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노동자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지만 노동자가 속한 공동체, 이를테면 민족, 이런 데에 있어서도 그 무책임한 태도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프롤레타리아는 우선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하여 민족적 계급으로 올라서야 하며 스스로 민족으로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비록 부르주아가 생각하는 의미는 아닐지라도 스스로 또한 민족적이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국가에 대해서는 단칼에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말하지만 민족은 좀 다른 측면이에요. 왜? 프롤레타리아도 민족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민족적 계급.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민족의 지도 계급을 여기 지도자가 들어가는 걸로 바꿨다 그랬죠. 그 뒤에. 여기서 민족적 계급이라는 뭐냐면은 민족의 일에 노동자들이 무관심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노동자가 무관한 건 아니다. 이런 민족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은 다양한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동자, 농민 그런 대중들의 민족의 그 과제를 노동자가 외면할 수 없다. 왜? 노동자도 민족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서도 마르크스 시절에 독일인들이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노동자도 독일 통일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독일의 공산주의자 요구에서도 보면은 그 독일 통일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가 앞장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가 생각하는 그런 부르주아 민족 개념은 아니지만 노동자 민족 개념이다. 정말로 부르주아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은 부르주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이라는 말을 활용하지만 노동자에게 민족은 그야말로 농민이나 그 인민들을 위한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민족이다. 그 국가와 민족 이게 좀 약간의 차이점이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건 생활 공동체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도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민족들 사이의 격리와 대립은 이미 부르주아지의 발전, 상업 아까 말했죠. 이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생산과 정치가 표준화된다는 거죠. 부르주아적 관점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민족적 차별이 소멸된다. 평준화된다. 생활사정.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사상이라는 것들, 정신이라는 것들 이런 것도 물질적 생산과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그 정치나 문화, 사상에 있어 민족적인 차별성이 자본주의가 확장되면서 사라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가 혁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노동자가 국제적으로 협력하는데, 국제적으로 단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무너뜨린 장벽,
자본주의가 장벽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노동자를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본가가 자기를 위해서 한 행위지만 사실은 그게 노동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혁명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 사상이라는 것, 그 사상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그 지배자의 사상이라는 거죠. 물적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배는 사상적 지배예요. 그래서 한 시대의 지배자 사상은 늘 지배계급의 사상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라는 게 몰계급적이라고 주장하고 영원하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기만인 거다.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상은 다 그렇다는 거죠. 전에 있던 사회에서 생겨났지만 그 사회를 깨가면서 새로운 그 사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자유 경쟁이라는 거죠. 종교적 영역에서의 자유 경쟁. 18세기 기독교 사상이 계몽 사상으로부터 타격을 받아 분쇄되고 있을 때, 봉건 사회는 그때만 해도 혁명적인 부르주아지와 목숨을 건 결정이니까 무슨 말은 혁명적인 부르주아들도 과거의 사상과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앞선 계급은 구시대와 투쟁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가 부르주아 사상과 투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모든 사상은 그 시대의 지배계급의 사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는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도덕이나 종교, 그 봉건 영주는 노예의 도덕을 봉건 영주의 도덕으로 바뀌었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자본가들은 그 영주의 도덕이나 종교를 자본가의 종교로 바꿨다는 거예요. 개조했다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다? 이런 도덕이나 종교 자체를 해지한다. 종교 자체를 해지한다. 그 자체를 부정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리고 공산주의는 지배계급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전까지는 지배관계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사회의 일부가 다른 일부를 착취한다는 게 자본주의까지는 변화되지 않는데, 그래서 사회의 사상도 지배계급의 착취 사상이 비로소 공산주의가 되면서 어느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게 사라지고 사상이나 문화도 역시 지배계급의 사상이나 지배계급의 문화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사상과 문화가 된다. 지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급 대립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급 대립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상 역시도 어떤 지배의 사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자체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으로 올려놓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민주주의도 사실은 부르주아들이 앞장서서 가져온 건데 결국은 노동자 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준다. 결국은 자본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하지만 그러한 성과들은 결국은 자본가를 타도하는 데 쓰게 된다. 플라톤은 이제 정치적 지배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장악을 하면 사적 소유를 폐지한다는 거죠. 생산 도구를 이제 국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겁니다. 국유화가 논쟁이 되는데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를 폐지한다. 그래서 플레타의 손안에 든다. 전 인민의 손안에 든다. 전 노동계급의 손안에 든다. 그러므로도 더 많은 생산력이 발전한다. 소수에게 생산 관계, 생산 수단을 집중을 하면은
집중을 하는 것보다도 이 노동자 계급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생산력, 개인의 자본과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연합체, 개인과 집단이 조화로운 연합체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른 사상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봉건적 사회주의, 그죠? 아까 말했죠. 부르주아를 반대하면서 노동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사회주의다. 그래서 이제 그 봉건적 사회주의는 뭐예요? 망해가는 봉건에 대한 장성,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자본가에 대한 질투이며 비방이다. 그래서 일부는 과거의 메아리, 봉공의 메아리고 나머지 일부는 미래에 자본가들이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망한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권력을 잡는 걸 방해해야 된다면서 노동자에게 추파를 던진다.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 봉건사회주의는 귀족들이 주체죠. 현대사의 진로, 역사를 거스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의 진실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다. 프롤레타리아에게 노동자를 자선하면서 몇 푼 던져주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등 뒤에는 그 봉건적인 집안이죠, 집안. 여러 가지 그 귀족들의 그 표식을 발견하고 노동자들 저놈이 귀족이었구나 하고 흩어진다. 그러면서 또 그 봉건 귀족들은 자신들의 착취는 부르주아 착취보다도 더 낫다. 차라리 부르주아 착취보다도 봉건 시대가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봉건 영주도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가 착취하지만 봉건 시대에서는 네가 착취하지 않았냐. 너도 옛날에 착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봉건 영주에는 자본가는 지금 노동자를 착취하지만 봉건 영주는 사실은 봉건 시대니까 노동자를 착취하고 싶어도 착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르주아를 누가 만들었냐? 노동자를 착취하는 부르주아를 바로 봉건 영주, 봉건적인 생산 양식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낳은 사회 질서.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실천에서 노동자 계급을 강압하는 모든 대책, 그러니까 봉건사회주자, 봉경주적들이 자본과의 경쟁을 하면서 노동자 편을 드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와 같이 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업의 나무에서 자본주의 발전에서 떨어지는 황금사과를 주워먹고 이런 거겠죠. 봉건 귀족은 대토지 소유자니까 토지를 팔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가져간다든지. 자기들도 사실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주도 자본가지니까. 지주는 지대를 받고 있잖아요. 땅주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본가 편에 들면서 경제적 이익은 가져가면서 마치 자본가와 대립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성직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봉건적 사회적 카톨릭 사회주의, 기독교적인 금욕주의. 신부는 재산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독교적인 사회주의.
색채를 해줘. 그리고 또 신부는 결혼도 안 해. 그리고 국가보다 하나님이 더 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국가 제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데 마치 자기들은 그런 속세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직자가 귀족들의 분노에 키워줘주는 성수일. 그래서 이 성직자 기독교 사회주의는 자본가를 비난하잖아요. 자본가를 비난한다. 자본가의 탐욕을. 기독교 사회주의 성직자들이 자본가를 비난하면 그 봉건 귀족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분노에 끼워주는 성수를 한 패거리다. 기독교 사회주의자와 봉건 사회주의자는 한 패거리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소부르주아는 이제 농민, 그 다음에 상인, 수공업자 이런 자영업자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소부르주아적 관점, 소농민적 관점에서 이 노동자를 바라보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본가, 대자본가를 자신의 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자본가에 맞서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한다. 실은 대자본가를 질투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배계급이 되고 싶어서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부르주아들은 주로 어떤 거를 하냐면 이상사회, 소부르주아가 자기들도 자본가들처럼 착취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자기들도 자본가처럼 독립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 개인적으로는 자본가와 경쟁할 수 없으니까 힘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푸르동이다. 라살라의 협동조합. 낡은 소유관계와 낡은 사회를 부흥하려 한다. 공동체 사회를 얘기하는데 협동조합. 수공업자. 장인들이 중세시대에 망했죠. 근데 그 망해가는 장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특권을 살려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원래대로 경쟁을 하면 대공업에 도태돼서 노동자로 몰락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수공업자로 남아있려고 한다. 이게 바로 이제 협동조합이다. 가부장적인 농업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독일 사회주의, 진정한 사회주의, 참된 사회주의. 자, 프랑스 사회주의. 이를 독일로 수입해 온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맞는데 독일에서는 아직 그 정도 가지 않은 것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봉건 계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봉건 계급이 거의 사멸을 해가지고 노동자와 자본가가의 싸움이 되는데 독일에서는 봉건 계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공동의 적인 이 봉건 계급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조건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사회주의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것이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회주의. 그리고 독일의 이제 얼치기 철학자들이죠. 독일과 프랑스의 그 사회적 조건, 계급적 조건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거를
무시하고 프랑스 원조, 프랑스 원전을 그대로 독일에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면서 거기서 약간 말만 고쳤다. 말만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사회주의다. 독일의 사회주의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현실을 무시하고 프랑스의 현실을 무시하고 독일에다가 그대로 갖다 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대립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를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노동자들한테 1차적인 1차적인 타도 대상은 공공계급이 아니라 노동자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부르주아와 함께 공공계급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공공계급보다는 부르주아를 공격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도 이 결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의 제1적이 자본가죠. 공공계급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1차적 적이 자본가가 아니라 공공계급. 왜? 자본가는 아직 지배계급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공격의 목표를 아직까지 지배계급인 공공계급이 아니라 자본가로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하는 게 맞으니까 노동자의 적은 자본가잖아. 그게 진정한 사회주의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일의 현상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가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타리아의 이해관계 대신에 인간 일반의 이해관계. 인간 일반의 이해관계. 그러나 이 인간이란 어느 계급도 속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철학적 환상의 안개 속에만 존재하는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문헌을 가져오면서 살짝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계급적으로는 아까 그런 거예요. 독일에서는 공공계급이 1차적인 적인데 그 화살을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르주아에게 겨누르게 한다다. 이게 이제 진정한 사회주의. 참된 사회주의는 마침내 이 정치적 운동에다가 사회주의적 요구를 대립시키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 저주를 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르주아 법률, 부르주아 자유에 대해서 저주를 풉니다. 부르주아에 대해서 저주를 품으면은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공공계급에게 유리하겠죠. 공공계급에게. 프랑스에서는 공공계급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독일에서는 공공계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들의 주장을 되풀이한 거였지만 조건이 다르다는 것, 물질적, 생활적, 정치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 그것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인들의 비판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생활 조건과 정치제도, 즉 독일에서 이제 쟁취할 대상으로 논의되던 시점,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이제 독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조건이 다르다. 이게 뭘 몰라서 교조주의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공공계급에 대한 공격을 약화시키기 위한 교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독일 사회주의가 위협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부르주아지를 막아줄 안성맞춤의 허세였던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부르주아를 하고 싸우는데 봉건계급이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앞세워가지고 노동자 보고 싸우라는 거라고. 노동자의 제일 적은 부르주아니까 니들이 싸워. 그래서 참된 사회주의는 독일 부르주아를 막는 정부의 봉건 세력의 무기가 됐다. 반동적이었다. 근데 이 반동적인데 말이 멋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가 더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부르주아에 대한 투쟁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 네. 노동자와 부르주아의 관계, 그죠? 노동자와 부르주아의 관계를 초월하는 어떤 그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사회주의, 부르주아 사회주의. 이거는 그냥 부르주아들이 하는 거니까 자선. 사회 질병을 치료하는 박애주의. 동물 애호협회 자선이죠, 전부 다. 금지협회 조직. 이거 뭐냐면 노동자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지니까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 자선사업. 그래서 이 사회주의적 부르주아들, 이런 그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들이죠.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그 자본주의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생겨나는 그 부작용만 없애려는 거예요. 사회 병폐를 없애려.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없애야지 자본주의 사회 병폐를 없애려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기 혼자 무릉도원을 만들려는 사회주의. 여기서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무정부주의, 맹동주의는 뺀 겁니다. 우리가 논하려 하는 거는 모든 대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의 요구를 표현한 문화, 바베프주의, 봉기주의를 뺀 것과 공상적 사회주의 중에서도 좌파는 뺀 거고 우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프로레타리아 해방, 무장 봉기, 힘으로 사회를 타도할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디 모여가지고 무릉도원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다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그 노동계급이 자기 힘으로 해방시켰다는 걸 무시했다. 그냥 공상사회, 이상사회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급투쟁, 계급투쟁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다. 근데 이런 계급투쟁이 발전되고 노동계급이 성장하면서 이런 주장들은 점차 이제 수그러들었다.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들은 공상적 사회주의는 자기 자신이 살았던 시절에 계급투쟁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 자체가 계급투쟁을 무마하려고 계급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하면 돈이 생기죠. 그 돈이 누가 돼요? 바로 이제 돈 많은 공상적 사회주의자, 오웬 같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주로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돈을, 로버트 오웬 그런 거 돈을 갖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는 이제 더러 급진적인 급진적인 사회주의들이 있다. 폴란드에서는 민족해방 전쟁을 했다고 했죠. 그 봉건 귀족들이 민족해방 전쟁을 할 때는 그때는 도와주지만 같이 지지를 하지만 그들이 반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 공산당은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니까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한 그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연대는 하지만 이 부르주아들이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그것을 경계하도록 한다. 잠시라도 그들을 감시하려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에서는 자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대비해서 힘을 키운다. 독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노동자들이 협력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이후에는 사회주의 혁명이 오기 때문에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서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리고 어디서나 현존하는 그 사회 정치 제도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운동, 모든 혁명운동이라는 건 그 나라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혁명운동이 일어나는데 민족해방투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도 가능한데 어떻든 이러한 모든 혁명을 지지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이러한 민족해방투쟁이라든지 부르주아 민주주의하고 다른 점에서 공산주의는 바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 바로 이것이 근본 문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목적이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무력을 통해서 타도하겠다는 것도 숨기지 않는다. 왜? 자본가들도 자본주의도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듯이 봉건제도를 무력으로 타도했죠. 그래서 기존의 지배 질서가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폭력으로 그걸 타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까지가 끝이 되겠습니다.